네,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2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여야의 평가는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높게 평가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 총리 참모를 보는 것 같았다며 혹평했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둘러싼 P2E 게임 업계 입법 로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봅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순방에 대한 이야기부터 짚어볼 텐데요. 간단하게 총평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이했었잖아요. 근데 지난 1년 만에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그런 길을 걷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외교에서의 비정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정상화시켰다는 면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을 만한 그러한 큰 대한민국이 G7과 더불어서 글로벌 중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 나토 회의, 이번에 G7 회의에 초청받아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저는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셨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재확인했다라는 거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말씀처럼 G7의 버금가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했던 것만 분명해요. 한미일의 어떤 안보나 경제, 외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명한 이제 확인이 됐는데 또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한일 정상회담도 초청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미일 정상회담은 항상 외국에서 다자 회의할 때 이렇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뭐 일단 긍정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게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연합뉴스 보도에 나오던데 미국도 일단 미중 관계를 이제 다시 정상화하겠다. 그동안 미중의 이제 관계가 워낙 갈등으로 치달았으니까. 그런 미중 관계가 패권 경쟁의 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실리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그런 점에서 우리도 지금 한미일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안보 동맹이라든지 또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관리가 아무래도 소홀해졌던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G7 국가들도 인도 태평양의 미국 전략에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들도 분명하게 일단 국익을 앞장세우겠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성명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이제 돈독히 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제 어느 정도 관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는 거는 뭐 균형 외교냐, 균형 외교 아니냐 이런 그런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관리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미를 공고히 해 나감에 있어서도 균형을 좀 잘 잡아야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중국의 예를 들어서 해 주신 건데 이번 순방에서 눈에 띄는 장면들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그 중에 하나가 한미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물론 짧긴 했습니다만 다음을 기약하게 됐잖아요, 워싱턴에서.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뭐 국제 정치를 전공한 학자는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정책 결정을 할 때는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그리고 정말 국익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두 가지가 우리가 처한 환경이에요. 가장 큰 환경은 뭐냐? 변화는 세계 질서가 급변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으로 나눠서 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미중 패권 전쟁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같이 할 수 있나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대탕트 시대가 돼서 신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왔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미중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냉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미일 3자가 모여서 특히 워싱턴에 모여서 특히 이제 북핵과 관련된 문제 또 글로벌 문제로서 이제 공급망에 대한 문제, 에너지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구축시켰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이 시점부터는 자고면하기가 어렵다. 일단 이번에 치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그걸 인지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는 순간 또다시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외교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동적 역할만 하고,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 약소 국가가 외교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전략이 먹힌 적이 있나요?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예. 어느 정도 신협력 시대로 오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저는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게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미국도 이제 G7 종료 후에 이제 회의 종료 후에 잇따라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장관급 회담이 이제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전략적 모호성이다, 뭐 전략적 명확성이다 이런 건 하나의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무슨 우리가 중국 쪽으로 치우치거나 뭐 미국 쪽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안보의 문제 때문에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 때문에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경제 문제는 미국과도 중요하고 일본과도 중요하고 중국과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문제는 이 한미일 협력 강화가 불가피한 안보 상황에 불가피한 선택임은 분명해요. 그리고 미국의 진영 구도에 저 편입되는 것조차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예. 분명한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가 그 전략적 명확성을 가되 한중 한러 관계는 대단히 역동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중간하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어떤 면에서 가능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중국과 우리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게 너무 배제되면은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예. 우리가 중국과의 그동안 여러 가지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으면 미국과 중국이 다시 특정한 이슈를 제외하고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졌을 때 근데 한국은 의외로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뭐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되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적대적으로 보지 않게끔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G7 국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G7 유럽 국가들도 이번에 어쨌든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지만 G7 유럽 국가들도 어쨌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그 협력을 대단히 강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한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고 보도에서 제가 본 겁니다만 골드만삭스가 지정학적으로 말이죠.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를 그렇게 스윙 스테이트 우리가 뭐 선거 스윙 보트란 말 많이 하는데 예, 예. 스윙 스테이트로 우리를 지정할 정도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엄중하다고요. 잘만 활용하다면 우리가 굉장한 어떤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잘못 활용된다면 우리는 또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역사적 경험에서 그 부분을 우리 봐왔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보다 더 역동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다뤄가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외교에 있어서 나라 대 나라로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국가로 치면 또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한일 정상이 또 원폭 희생 피해자, 한국인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를 해서 눈길을 끌었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조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원폭 피해자분들 중에서 한국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가 그렇게 잘 배려하고 포용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일본 총리와 같이 함께 위령비를 참배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리고 희생당하신 분들 그러니까 평화라는 일본에 가니까 이렇게 V자를 쓰는데 우리가 V를 보통 우리는 빅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빅토리라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걸 평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자신들이 예. 엄밀하게 보면 패전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원폭의 피해자이고 이 일본의 헌법을 또 평화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핵이 사용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 그때 희생당한 분들을 양국 정부가 함께 위령비 가서 추모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요. 거기에 또 함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북핵의 위협이 완전히 고도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교역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걸 넘어서서 안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두 정상이 저는 표출한 거라고 봐요. 일본도 한국도 결국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태상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름대로의
정말 불행한 역사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강력한 안보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나름대로의 세레머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상징적인 부분이 있었다. 최창렬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공동 참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원폭 피해자들, 원폭 희생자들에 대해서 한일 정상이 참배한 게 처음이에요. 분명히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기시다 총리가 제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의 이제 용기에 이제 상당한 경의를 표했단 말이에요. 용기라는 표현을 썼죠. 그 용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위령비를 참배할 정도의 이제 배려가 있다면 사실 그동안 너무 없었던 거죠.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국가가 원폭 희생자들에 대해서 감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과한다고 이제 윤 대통령이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이것도 하나의 과거사거든요. 이것보다 더한 과거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 원폭 피해자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비 참배에 좀 주목했던 게 굳이 뭐 과거사에 대한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이나 수위 문제보다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일본 현지에서 있었던 참배이기 때문에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또 기시다 총리가 어떠한 내용의 발언을 내놓을까 그랬는데 전혀 그런 말은 없었어요. 일단 뭐 말보다 행동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오늘 이것도 조금 더 하나 짚는다면은 어제 이 오염수 이제 그 방류 문제로 이제 우리나라 시찰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 이 G7 회의의 이슈는 아닙니다. 우리는 인접 국가란 말이에요. 그 G7 국가들하고 또 다르다고요. 우리는 바로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도 오염수 방류의 문제에 대해서 한두 마디 정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윤 대통령이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긴 해요. 물론 이 부분 좀 다른 이슈이긴 하고 G7 회의에서 갑자기 얘기를 꺼내는 게 공간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 점도 좀 아쉬워 보니까 그래서 야당이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야당이 물론 무슨 일본 총리의 참모 같다 이런 표현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야당이니까 그렇게 표현했다 치더라도 그런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미일 관계가 자꾸 강화되고 한미 간의 동맹 또 한미일의 협력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거.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그래도 기존 총리들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정부도 우리 정부대로 우리 대통령대로 일본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면서 두 달에 3번 만난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이 만난 거 아니에요? 대단히 평가할 만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뭔가 과거사에 대한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것들을 전혀 없던 문제에 대해서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유념해라라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네. 순방에서 한 가지만 짧게도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나라고 짚어본다면 아무래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입니다. 이제 지원 수준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 또 얼마 전에 젤렌스카 여사가 방문을 했었어서 이게 보셨을 때 지원의 어떤 수준이랄까요? 좀 적정하다고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살상 무기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했는데 대통령 스스로가 비살상 무기에 대한 지원 그리고 더 나아서 지뢰 제거 무기에 대한 것들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감사를 표현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구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G7을 넘어서 G8 그 이태리, 프랑스, 영국이랑 거의 같은 수준급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국제에서의 선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결국은 윤 대통령을 만난 거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자유라는 단어를 한 1000번 정도 쓴 거라고 누가 분석을 했더라고요. 기고문 뭐 포함해서 연설 등등. 그러면 이번에도 G7에 초청받아서 가서 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자유 가치 연대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우리는 침략을 당한다는 나라로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16개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도와준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러시아로 침공받은 우크라이나 그 자유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그러한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유연대를 상징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회담을 했다는 것도 저는 글로벌 국가에서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 G7 국가의 하나의 그야말로 이제 G7 정상회의를 좋은 의미에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젤렌스키 G7 국가들도 젤렌스키를 부름으로써 러시아 견제의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양을 연출하는 거예요. 국제관계라는 게 물론 정치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어요. 모든 건 국익입니다. 오로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하고 이제 우리 대통령하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대목이殺傷 무기에 대한 얘기 안 나왔다라는 거. 지난번에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한번 격한 그 거친 설전이 오고 간 적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이제 외신과의 기자회견, 로이터 통신과의 기자회견 때 나온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G7 정상국가 정상회의에 우리가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도 하고 이른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침략한 정말 아주 잘못된 국제적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하고 러시아를 비판해야 됩니다만 이게 살상무기로 같은 얘기 또 달라진다 이런 얘기.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게 국제 정치이고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비살상 무기 특히 이제 지뢰 제거, 그 지뢰 제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완전 인도적 지원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라 하더라도 상당히 명분이 있는 거죠. 지뢰에 의해서 민간인이 희생 당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무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인도적인 그리고 비살상 무기에 대해서 비살상 장비에 대해서 지원을 약속한 건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눈에 띄었던 장면들 이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짚어봤는데 사실 이번 순방을 포함해서 최근에 외교 행보가 연이어 이어졌었는데 최근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추이를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주 연속 상승세가 나온 게 지금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외교 행보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사후로 해석을 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좀 보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년을 제가 심층 분석을 좀 해봤더니요. 예. 실제로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더블딥 현상이에요. 이 더블딥이라는 거는 아래에 있다 올라갔다 벼랑간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로 떨어졌다가 30%로 올라간 그 한국갤럽을 포함해서 4월 둘째 주에는 이게 20%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5월 셋째 주까지는 30% 후반까지 오늘 리얼미터도 거의 40%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에서 30% 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점에서 더 치고 올라가면 40%를 갈 수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번 더블딥 올라가다가 추락하는 현상들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더블딥의 늪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국내 정치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그런 발언 문제라든지 또는 더 나가서 국민의 시임의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더 나가서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수출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경제가 악화되면은 올라가다가 이 추락하게 되는 다시 더블딥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외교 성과에 너무 그런 도취되지 말고 정말 다져서 어쨌든 간에 40%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국내 정치에서의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었던 새로운 형태의 야당과의 대화라든지 또는 더 나가서 협치라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서 이걸 조정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 지금 단순하게 뭐 30% 후반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권력을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권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에서 이번 여론조사 추이를 잘 보고 그동안 1년 동안의 추이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해서 뭔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40%로 끌어올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치 또 더 나가서 정책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승세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의 관리가 더 중요하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지지율 추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일단 뭐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다는 거 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그 부분 분명한 변화예요. 물론 이제 수치가 뭐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막 밑으로 하락하지 않잖아요. 한때 20%대 후반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얘기가 일단 40%대에 안정적으로 진입을 하면 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건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이제 부정평가나 긍정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드는 게 외교 문제거든요.
부정평가하는 사람들도 부정평가 제일 큰 요인으로 외교 문제도 있고 그건 이제 아마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우리가 저자세 아니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부정평가의 제 1요인으로 꼽는 것 같고 긍정평가도 외교가 가장 커요. 제가 볼 때 뭐 결국 사후적인 분석이긴 한데 아까 말씀처럼 사후적 분석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한미일 관계 강화라든지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이지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다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동안 간호사법 거부권 행사 이 부분 또 여야가 갈리잖아요. 예. 이러한 국내 정치적인 면에서 크게 유권자들에게 어떤 어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던 게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제기돼 왔던 게 뭔가 소통이 부족하다, 무능하다, 뭐 독선적이다 이런 평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과도 언론과 소통이 약하다는 거.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그 이른바 도어 스태핑 약식 그 기자들과의 문답이 중단된 이후에 아직 이렇다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취임 1주년이 지났는데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거의 민주화 이후에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부정적 요인이었는데 그러한 요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잠재하고 있는 것 같고 당장 이제 돌발하는 그런 어떤 국내 정치적인 악재는 별로 안 보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의 지지율이 동전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을 잘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앞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방송법도 있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있고 여야 간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야당과 소통해 나가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정평가의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점점 이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간의 이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거예요. 심화되는데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파워 집단으로서 뭔가 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똑같은 어떤 수준의 똑같은 레벨로의 어떤 갈등을 보여주면 오히려 지지율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국정 운영 방법을 좀 바꿔라. 그 말씀을 또 드립니다.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각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야 이견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고 또 잘 풀어가야 한다라는 말씀도 이제 조금 네. 전 이제 말씀에서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그 말씀하신 쟁점들 중에 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게 오염수 관련해서 여야의 이견이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 사이에 장외 투쟁에도 나섰던데 이걸 또 두고 해석이 갈리더라고요.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돼서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잖아요. 국민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과학적인 근거와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찰단이 가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찰단이 나름대로 일본에 가서 과학적인 근거와 기준을 갖고 시찰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우려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찰단 말고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 11개 국가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1개 국가에 대한민국도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야당에서는 결국 IAEA의 검증의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시찰단이 가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섣부르게 어떤 결론을 내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좀 보고요. 두 번째,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런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야죠. 반대를 한다 그러면 거꾸로 이러한 과학적 근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담론적 수준에서 심한 경우에는 우리 소고기 파동 때 한번 보십시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승성 돼가지고 광우병에 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소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죠? 50% 넘습니다. 그럼 그때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리고 지금은 괜찮다는 그게 다 그 당시에도 보면은 과학적 근거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선동적이고 괴담 수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동안 국민들을 굉장히 우려를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단순하게 장애 투쟁 가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과학적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검증을 해야지 정확하게 나오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선동적인 그런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정파적 이익. 더 나가서 결국은 김남국 코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장애투쟁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과학이 최상의 선택이고 그리고 과학의 근거를 토대로 해서 서로가 얘기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전통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부분 시선을 돌리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여당도 그런데 민주당 안팎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고 아무래도 방류 문제가 오염수 방류 문제가 예. 부각되면 이제 김남국 의원의 그 이른바 가상자산 그 이제 코인 그 의혹이 뭐 이제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일단 지금 여당도 야당도 말이죠. 모두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 과학이잖아요. 과학인데 이 과학이 지금 정치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여당은 과도할 정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의 어느 의원은 제가 어느 의원이라고 말은 얘기 안 하겠는데, 일본이 오염 처리수라는 표현을 선호해요. 일본은 이미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이 다 처리된 물이다 해서 이른바 오염 처리수. 그럼 우리가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 잠깐 나왔다 들어갔는데 뭐 그런 식으로 과학에 너무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분명해요. 그건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건. 그러다 보니까 일본 총리 참모란 얘기도 나오고 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만 대통령하고 다른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야당이 지금 비난을 하는 건데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이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요 너무나 한계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IAEA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이 문제에 대해서 G7 국가들이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인접 국가의 국가 원수로서 한 말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 드렸던 것이고 근데 우리가 파견해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는 뭐 지금 이 시찰단에게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원천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료 채취를 안 하잖아요. 시료 채취는 지금 IAEA가 하는 거 아닙니까? 시료 채취가 안 되는데 뭐를 검증한다는 거냐고요 도대체. 그러면서 야당이 비판하는 거니까 알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하나의 명분입니다 이거.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우리를 당신네 한국을 좀 배려한다는 하나의 제스처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료 채취가 안 되는데 뭘 검증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름 시찰단 아닙니까? 시료 채취나 검증을 안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함정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지금 한덕수 총리도 그런 일 했고. 예. 그건 당연히 한계는 분명한 건데 또 국제 원자력 기구가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 우리나라 전문가 포함돼 있으니 그거 거기서 오케이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자꾸 정쟁으로 갖고 갈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어차피 시찰단이라는 거에 한계 분명한 거예요. 이름이 시찰단이니까 시찰이 뭡니까? 그냥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 조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야 이거 가지고 얘기할 거 없어요. IAEA 결과 나오는 거에 따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IAEA 결과 나온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여당은 너무 또 과하게 일본의 편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대단히 보기 그것도 아름답지 않아요 솔직히. 그다음에 너무 일본의 작관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저 자세 아니야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야당도 굳이 이 문제를 자꾸 무슨 마치 이것도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후쿠시마 오염 문제가 이미 다 완전히 오염이 돼 있다라고 판단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여야는 말이죠. 이런 문제까지 정치를 개입시킨다고요. 이거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뚜렷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관련해서 의혹 제기 부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또 이번에는 위메이드 측에서 임직원들이 국회를 방문했는데 그게 14차례가 된다고 하던데요. 이런 보도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은 미국과 달리 로비스트법이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뭐 로비스트를 공식적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법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돼서는 가장 큰 쟁점이 두 가지잖아요. 예. 하나는 뭐냐면 코인을 살 때에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인을 지금 정상적으로 일반인이 할 때는 K뱅크나 농협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코인을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정상적 절차를 거쳤느냐라는 거죠.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있는 그 지갑에 어디서 모르게 들어왔다라는 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인데,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자금 조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위메디에서 로비 정황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돈 버는 게임, P2A에 대한 이에 대한 그것을 합법화 시켰을 경우는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임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김남국 의원이 그러한 나름대로 P2E에 관련돼서 합법화를 뭐 약간 바라는 듯한 그런 또 그런 것들을 또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로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모든 부분 속에 클리어해지려면 이거는 뭐 저 코인 게이트, 뭐 코인에 대한 청문회 거보다도 빨리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서의 제명이냐 제명이 아니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검찰 내에서 이 부분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이거는 검찰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코인 게이트를 조사한 게 아니라 거래소가 금융분석원에다가 이상하다 해서 신고를 했고 금융분석원이 그것을 검찰에다가 통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이상거래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거래소가 금융분석원에다가 이거를 통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상거래라는 징후가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는 지금 빠르게 로비 의혹만이 아니라 자금 조성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전방위적이고 또 신속한 저는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말씀하시면서 앞서 청문회보다 수사가 선행되는 그렇습니다. 게 예, 가장 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청문회 관련해서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청문회도 뭐 할 수 예. 있으면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어느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자금 출처도 그렇고 거래의 경위도 그렇고 또 로비 여부도 그렇고 말이죠. 예. 또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상임위 활동 중에 이제 코인 이 투자 활동했다는 건 뭐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청문회를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이 문제가. 예, 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부패나 뇌물하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전 뭐 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는 모든 걸 청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굉장히 현역 의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문회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열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이 전혀 본격화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그 상황 속에서 청문회라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고, 또 하나가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당이 청문회에 동의 안 할 겁니다, 아마. 여야 간사 동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당은 청문회를 열게 되면 이제 그 언론의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쏠릴 테니까, 그럼 김남국 의원의 의혹이 굉장히 묻힐 거예요,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 모든 정치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정치가 특히 유난히 심한데 이슈가 워낙 많이 생기니까 인매 정치판이 그야말로 워낙 뭐 잘못된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이슈가 계속 발생하니까 이슈가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또 다른 이슈가 생기고, 그러니까 잔뜩 문제만 너저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부터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청문회에 대해서. 그러나 어쨌든 저는 예. 청문회도 하고 검찰 수사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거 빨리 밝혀야 돼요. 지금 최근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G7 정상회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묻힌 것 같은데 이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는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건 아직 뭐 시작도 안 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해서 이번 의혹을 기점으로 이제 그 뭐 윤리특위라든지 아니면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제도를 좀 어떻게 정비해 가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정개특위를 통과를 저희 이제 뉴스 시작하면서 조금 전에 통과를 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방향들을 좀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강화해야죠. 가상자산의 이해충돌 방지법만이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공직자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민심서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과 렴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은 공직에만 충실해야지 사적인 걸 하면 안 된다고 령은 청렴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해충돌방지법이기 때문에 이해충돌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도 우리 얘기한 여러 가지 자금 조성 문제를 포함해서 로비도 있지만은 자신에게 유리할지도 모르는 법을 공동 발의한 것이 더 저는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공직자로서는 아주 나쁜 거를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가장 먼저 국회 차원에서 자신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미국의 그러한 이번에도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1월 3일 날 예. 미국 하원의원이 이제 개최가 되면은 거기는 매 회기가 열릴 때마다 규칙을 바꿉니다. 우리처럼 국회법을 읽고 있다 바꾸는 게 아니라 매 회기마다 바뀌거든요. 예. 그중에서 이번 회기 때 가장 강조했던 거는 뭐였었냐면 지금 채무상환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채무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가 윤리위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윤리에 자문심사기구가 있는데 이 유명무실한 자문심사기구를 가지고 거기는 이제 지금 의원들이 국회에다가 지금 의원 윤리에 대한 제소를 하잖아요. 일반 국민들도 할 수 있게끔 지금 규칙을 바꾸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국회 윤리 특위가 이제는 의원들을 평가하지 말고 국무총리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윤리심판론을 만들어서 거기서 의원들이 이탈했을 때 심사하고 징계하고 거기서 나온 결론은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윤리특위 운영에 관련된 것을 아주 대폭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건 그동안 수없이 제안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는 자기네 이해관계가 충돌되니까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저는 국회 특위를 빨리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윤리심판으로 바꿔가지고 국회의원의 이탈 행위를 아주 가혹할 정도로 아주 냉정하게 심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법안 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윤리특위 체제까지 아주 전폭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안을 리가 해주셨습니다. 있겠어요. 뭐 김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럴 가능성 거의 제로일 것 같고 뭐 대한민국 정치 그럼 벌써 잘 될게요. 아까 정약용 이제 선생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예만하면 공자의 결리사회란 말이 있어요. 이득을 보면은 의를 생각하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공인이라는 게 우린 공인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적 민간인이에요. 공직자들 특히 선출직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하고 그 위치가 정말 그 스스로를 얼마나 돌아봐야 된다는 게 인식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거기 지금 정약용의 공과 염을 얘기하는 것도 아깝고 제가 말씀드린 논어에 나오는 그 결리사의란 말도 좀 그들에게는 아까운 말이에요, 사실은. 어디 국회의원이 상임위할 때 그걸 보고 있냐고요. 잠깐 문자 주고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자기의 완전히 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물론 공직자도 불법이 아니면은 사적으로 투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업무 중이고 공인의 활동 중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 이건 불법의 문제가 더 엄중한 겁니다. 당연히 국회윤리위에서 제소해가지고 의원이 사퇴시켜야 돼요. 의원이 그렇게 하고 무슨 의원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윤리심판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 것도 국회의원들이에요.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 결국은 검찰 수사해가지고 불법적 문제가 있다면 빨리 수사해가지고 예. 그렇게 한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돈봉투 의혹 내용도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성만 의원에 이어서 윤 의원도 윤관석 의원 오늘 소환이 돼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민주당의 이제 수수자로 특정이 되는 인물들 줄 소환 이어질 것이다 이런 그렇죠. 전망 나오고 있거든요. 뭐 차곡차곡 뭐 진행이 되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두 가지가 좀 의아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국회의원이 윤희석 의원 말고도 처음에 다른 의원도 갔잖아요. 검찰에 스스로.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안 가요? 본질은 그거보다 더 엄중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예를 들어서 검찰 소환이 스스로 가면 되잖아요.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이중잣대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거는 누가 소환되는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적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니까 도덕이 없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지금 돈봉투, 코인, 그리고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의원이 비리를 저질러더라도 이거를 강도 높게 예.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김남국 의원 모두 탈당은 했습니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있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네. 또 그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계속 맞물리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월 리스크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사 못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아마 거기에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사월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소된 사건이 있잖아요. 재판 중 사건도 있고 향후 또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늦장대응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이건 하나의 여론이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여론은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의견이 많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될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생각의 어떤 편견을 갖지 않게 하려면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라. 누구 봐주는 것처럼 느끼지 않게 해라. 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교수, 김영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